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며칠 전 서울에서 출근길 버스에 탄 승객이 교통카드를 깜빡해 곤란해하자 이를 본 버스기사가 괜찮다 그냥 타라고 배려해서 나중에 그 승객이 버스 회사로 음료 10상자를 보냈다는 훈훈한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해 당황해하는 승객에게 버스기사가 교통카드를 빌려주었는데 그 승객이 기사가 베푼 친절을 잊지 않고 익명으로 회사에 음료 80병을 보내온 겁니다. 택배 박스에 버스카드 깜빡했는데 대신 찍어주시고 친절 안전운행 감사합니다라고 적힌 메모지를 보고 버스기사가 그때 그 승객임을 직감했다고 하는데요. 곤란한 상황에 놓인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 알고 또 음료의 양을 떠나서 누군가의 배려에 감사할 줄 알고 이런 분들이 있어서 힘든 와중에도 우리가 또 웃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나누는 흐뭇한 하루 모두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7월 27일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를 쏟던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안동은 오늘 33도까지 오르는 등 폭염특보가 현재 내려져 있는데요. 그 밖에 영주와 예천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으로 더욱 오르는 지역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무더위 속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경북 북부권 문화재 응급복구가 98% 정도 완료됐습니다. 이번 장마로 경북에선 도지적 문화재 24건 등 총 51건의 문화재가 피해를 입었는데요. 지역별로는 영주시와 봉화군이 각각 12건, 예천군 10건 등 집중호우가 심했던 지역에 집중됐고요. 피해는 대부분 경사면 유실에 따른 토사 유입, 하천 범람에 따른 침수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재 돌봄 보수 인력 100여 명은 도내 주요 문화재 피해 현장에 긴급 투입됐고 안동 하회마을, 예안 이씨 와룡파 종택 등에 대한 응급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문화재청도 이번 호우 피해 직후 영주 부석사와 예천 청룡사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등 온전한 복구를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데요. 특히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봉화 송석헌 고택의 피해 현장을 직접 점검한 후 국비 지원 등 신속한 복구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우산 겸 양산이 필요한 날씨입니다. 폭염 속에 소나기 소식 있는데요. 어제부로 남부지방의 장맛비 모두 종료됐지만 내일까지는 소나기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폭염 경보로 특보가 강화된 가운데 오늘 한낮 기온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에 바람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수해로 황금 은어 축제를 취소했던 영덕군이 미리 확보해둔 은어를 할인 판매합니다.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온 은어 양식장 어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축제용으로 양식 중인 황금 은어를 내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영덕 지품면 경동로에 있는 황금 은어 양식장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시중가보다 50% 이상 저렴한 1kg당 10,000원입니다. 또 마리당 15에서 18cm 크기의 성어로 지역민과 관광객들이 골고루 구매할 수 있도록 1인당 최대 5kg까지 살 수 있습니다. 한편 아가미 뒤쪽의 황금빛 문양이 다른 지역의 은어보다 뚜렷해서 이름이 지어진 황금 은어는 담백한 맛과 수박향으로 임금에게 진상됐던 경북의 특산물인데요. 영덕을 찾은 많은 관광객들이 50천의 맑은 물을 머금은 영덕 황금 은어를 맛보고 건강한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맑은 가운데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현재 기온은 29.6도, 습도는 70%로 체감온도 31도 내외까지 오르며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운 날씨로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중부 안쪽 먼바다에는 남서에서 서풍이 불며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이 지난 25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생활개선 울릉군 연합회 주관으로 회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교육 및 앞치마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건강교육으로는 김영헌 보건의료원 원장에게 농업생활에서 필요한 응급처치 방법을 배우고 일사병, 열사병 등에 대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운동 방법을 터득하고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생활개선 경상북도 연합회에서 결의한 탄소 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일회용 사용을 자제하자는 다짐으로 앞치마를 만들고 생활개선을 단체복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다음 보건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도 보였는데요. 울릉군은 앞으로 농촌 여성들이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행복한 농촌 가정을 만들어 누구나 살기 좋은 농촌 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함께 만들기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열한 시 11분 지났습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오는 9월까지 금융당국에 인가 신청을 낸 뒤에 연내에 시중은행으로 발돋움한다는 계획인데요. 은행 안팎에서 격려와 우려의 목소리가 뒤섞여서 나오고 있습니다.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김영철 교수와 함께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구은행의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은행 과점 체제를 깨기 위해서 당국의 주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다고요? 예, 지난 7월 3일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네. 그 안에 보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고 구조 개선을 위해서 세 가지 중요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서 제시했습니다. 네. 그 내용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또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네. 이런 금융회사 전환을 적극 허용하겠다는 것인데요.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이 바로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이런 은행의 신규 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노리는 정책 효과는 은행 산업을 과점적 시장에서 완전 경합 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특화 전문 은행을 지속적으로 키우고 인가를 보다 적극적으로 내어주겠다는 것인데요. 이런 이번에 금융당국의 정책 전환은 IMF 직후 단행된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억하지만 IMF 외환위기 직후에는 금융정책이 금융기관의 대형화였습니다. 금융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세계적인 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 덩치 키우는 게 중요한 구조조정의 방향이었는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시중은행이 대형화되고 통폐합되고 해서 그랬었죠. 금융기관의 과점화가 진행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과점화 현상을 문제시하고 있다고 보고요. 제가 보기엔 더 중요한 것은 네. 지역금융의 문제입니다. IMF 외환위기 발생하기 전에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 지방은행이 10개가 있었는데요.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이런 지방은행이 대부분 시중은행에 통폐합되었습니다. 네. 독자 생존하는 것은 현재 대구은행, 부산은행 정도인데 이번에 금융위원회 정책 변화 내용을 보면 IMF 외환위기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지역금융의 역할 혹은 지역금융기관의 존재 의미를 다시 한번 부정하고 또 그것을 위축하는 방향으로 설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저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이게 근데 그 당국의 주도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예. 최근에 언론기관의 보도를 보면 대구은행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는 것이 제 예측입니다. 예. 지방은행이 이렇게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처음입니다. 그런데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은 설립 목적과 역할이 다릅니다. 네. 지방은행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고 지역 중소기업 전담은행입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가끔 그 2부 리그에 있던 축구팀이 1부 리그로 올라간 성격 이런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예. 이건 전혀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사실이 조금 중시돼야 됩니다. 대구은행이 그동안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으로 지역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역할을 제대로 했는가의 문제와는 별개로 네. 지역금융의 입장에서 보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으로 전하는 지역금융 공백이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되고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충청권에서 지역금융의 공백을 재건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충청권에는 지역 산업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노력은 IMF 직후에 그쪽에 있던 충청은행이 있습니다만 네. 이게 하나은행에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금융기관이 없어지고 또 지역금융 공백이 생기니까 이걸 복원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인데요. 네. 뭐 이걸 비교해 보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그리고 충청권의 이런 움직임은 다소 대조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뭐 지방은행이 시중은행과는 성격과 역할에 있어서 분명히 다른 것 같은데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그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이제 시중은행은 전국적으로 영업만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구은행은 대구 경북에만 영업만 가질 수 있습니다. 조금 예외는 있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이를 불러서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이라고 합니다. 지방은행은 그러다 보니까 지역 경제가 거기 침체해 있으면 지방 금융기관은 살아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방은행은 지역 경제를 살려야지 영업 기반도 탄탄해지고 또 영업력도 높아지니까 지역 경제에 밀착해서 도우기 위한 것을 자기 역할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은행의 경우에는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이런 것이죠. 지방은행은 비가 와도 절대로 고객에게 빌려준 우산을 뺏지 않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는데요. 예. 뭐 이런 약속에 대해서 지방민들은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 경우도 지방은행에 대구은행에 은행구자를 우선적으로 개설하고요. 또 공공기관 등은 이 공공자금이라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방은행에 우선적으로 애치시켜서 지방은행이 수신잔고 늘리고 조달 비용 줄이는데 기여합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이 관계금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중은행과 다른데요. 지표가 조금 불량하더라도 시중은행과 비교해서 지방은행은 대출을 합니다. 이것을 관계금융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점에서 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자, 대구은행 입장에서 한번 보면 이 시점에 그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이 은행으로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이점이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죠. 왜냐하면 대구 경북에서 벗어나 전국적 시장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 지방은행이 가지는 핸디캡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핸디캡도 조금 이렇게 벗어 던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영업 기반이 늘어나는 것과 또 대구은행 혹은 지방은행이 거기서 살아남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그렇군요. 또 조달금리 낮출 수 있다는 것도 객관적 평가에 따르기 때문에 기대와는 그대로 갈지는 저로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런 얻는 것 장점에 비해서 또 부정적인 점도 있습니다. 대구은행이 그동안 지역 주민의 애정 그리고 신뢰에 기반해서 운영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IMF 외환위기 있을 때 대구은행 살리기 위해서 계좌 늘리기 운동 또 그 은행 예치 예금 예치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 다 기억할 겁니다. 네. 그래서 대구 경북 지역민이 대구은행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을 전환하면 이런 대구 경북 시민들의 어떤 충성심을 또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또 부정적 효과도 있다고 해야 되겠죠. 예. 조금 전에 지역 밀착형 은행이다. 지방은행이 또 네. 지역 중소기업을 전담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지역 기업이나 산업에는 이렇게 시중은행으로 대구은행이 전환되면 어떤 변화나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관계형 금융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대구은행에 가는 게 좀 편합니다. 돈 빌리기도 쉽고요. 그렇죠. 이런 점에서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의 산업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네. 특정 산업 기업에 지원을 하려고 할 때
대구은행과 손을 잡고 협약을 맺어서 뭐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합니다. 뭐 이런 금융 정책도 피곤했는데 앞으로 네. 이런 협력,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혹은 지방 전체와의 협력이 지속될지는 모르겠고요. 바로 이런 점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역금융의 공백이라는 문제인데 이런 점에서 보면 지역기업이나 산업에 영향이 저는 있다고 있을 생각합니다. 것이다. 예. 그리고 시민들 입장에서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지방은행이 이제 지역 밀착형 금융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 좀 손해가 아닐까 이런 우려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대구은행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영업 활동해서 많이 돈을 벌어서 네. 지역 중소기업, 자영업자 그리고 개인에게 더 많은 대출하겠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시중은행으로서 대구은행하고 지방은행으로서 대구은행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중은행으로서 대구은행은 뭐 다른 시중은행과 그야말로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될 텐데 뭐 이런 경쟁 과정에서 기존의 관계금융 혹은 또 지역에 대한 밀착선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는 조금 우려가 있고요. 이런 예. 점에서 보면 지역민에 대한 금융 서비스의 질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조금 전 설명하실 때 이제 충청권에는 다시 이제 지방은행을 만들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럼 대구은행의 공백을 채울 또 다른 제2의 지방은행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정책 당국의 지역금융의 특수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본의 경우에는 현재 62개 지방은행이 있고요. 지금 일본도 지방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 62개 지방은행이 아직도 꿋꿋하게 지역 경제와 밀착해서 지방은행의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도 지방은행이 많이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지방에서 벌어들인 돈을 지역에 재투자해야 되는 지역 재투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이것도 지금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네. 대구은행이 만약 시중은행으로 되면 제2지방은행도 필요하다고 보이고 금융정책당국의 지역금융의 그 인식 제고도 조금 더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지역 재투자법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지역금융의 연계 이런 문제도 뭐 이번을 계기로 우리가 심각하게 쳐다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체급이 높은 5대 시중은행과 또 경쟁을 해야 되고 또 지방은행으로서의 기존에 갖고 있던 시금고 유치 같은 강점을 잃을 가능성까지 대구은행이 만만치 않은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 관련해서 마무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해서 시중은행의 가점 체제 깰 수 있을지는 좀 회의적이고요. 예. 또 우리가 전체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금융권의 예대 금리 차를 줄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약간의 의문이 드는데요. 이런 문제는 지금과 같은 방식보다는 금융감독의 문제로 네. 문제를 재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명대 경제통상학부 김영철 교수였습니다. (7월 말 8월 초)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구에서는 12,000여 명, 경북에서는 14,0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금 경각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자, 윤가연 리포터가 관련해서 의미 있는 공간에 다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지난 2월 17일 문을 연 대구 중구에 위치한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입니다. 2020년 2월 18일 이 코로나19라는 생소했던 바이러스에 감염된 첫 확진자가 대구에서 나왔었는데요. 그렇죠. 그 이후 코로나19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심해야 할 전염병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당시 자료들을 모은 공간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코로나 기억관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이제 기념관 이런 게 아니고 3년 전이지만은 일어났던 그 사건을 사람이 잘 잊어버리잖아. 근데 그걸 잊어버리지 말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해서 다음에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요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더 좀 지혜롭게 이겨나가자 하는 뜻으로 만들어진
그런 관입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그 코로나가 이제 발생했을 그 당시에 의료진들의 그 모습들, 그 당시 이제 거리의 모습들 여기에다가 1층에는 했고, 그다음 2층에는 이제 올라가면은 이제 영상실이 있어서 그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번 다시 또 기억을 되살리는 거, 그리고 의료진들이 그 당시에 그 환자들을 이렇게 이제 운구했던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걸 전시를 해놓은 공간이에요. 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올 수 있고, 이게 인류가 살아있는 한은 절대로 끝이 나는 게 아니거든요. 평소에 우리가 이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아주 쇼킹한 사건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이제는 조심을 해가면서 우리 앞으로의 매뉴얼이 되겠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역사적인 하나의 현장으로서 저는 기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당시 의료진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던 캠페인 덕분에라는 말도 떠오르고요. 네. 또 마스크 대란으로 인해서 마스크 오부제도 시행했었고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용어도 생겨났고 평소에 잘 쓰지 않았던 말들은 그때 많이 썼어요. 네, 맞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생소했던 용어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기도 했는데요. 지난 5월이었죠.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마스크 착용과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네. 내달부터는 정부가 코로나19를 독감처럼 관리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만큼 앞으로도 꾸준한 위생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은 중구 동산의료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산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요.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이유와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전담병원으로 지정이 된 것은 대구에 확진자가 최초 발병을 하고 나서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과거에 역사적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대구 시민들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사립기관이지만 이제 공적인 역할도 담당을 했다라는 역사적 사실에 기반해서 저희가 전담병원으로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이제 코로나19 기억의 공간이라는 이제 전시관을 통해 우리가 이제 겪어왔고 현재도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현실감 있고 사실적으로 마주한 후에 전시를 다 보고 나서는 그때의 이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기억과 그리고 봉사하신 분들의 기억,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이제 방안을 찾아서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의료진과 또 시민들, 소방과 구급대원,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에게 고생하셨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네요. 네, 2020년 코로나19라는 두려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셨던 동산의료원의 전명화 수간호사와 연락이 닿아서 이야기를 담아왔는데요. 현재도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있는 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계셔서 혹시나 모를 감염 위험에 대면 인터뷰 대신 전화로 목소리 담아왔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시죠. 20년도 2월 21일 생생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구 동산병원이 거점병원으로 지정되면서 환자는 몰밀듯이 진짜 앰뷸런스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밀려왔었는데요. 서울을 비롯해가 타 지역 의료인들이 진짜 많은 파견이 왔었습니다. 그때 파견 덕분 아니었으면은 이겨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당시에는 진짜 코로나19에 대해서 전혀 지식도 없었고 전염병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높았던 것 같아요. 다들 처음이니까 보호복 입는 거 잘못 입어서 감염이 되면 어떡하겠나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높았었는데 근무를 계속하면서 그런 불안감에서 해소되니까 환자 간호에 대해서 자신감도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진짜 거점병원으로 지정되고 얼마 안 된 당시였는데 환자분이 병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화장실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코피를 막 흘리고 있어서 그때는 감염병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도 못하고 부축해가 안다시피 해서 침대 옮기고 지금도 저희 같은 경우에 병원이 코로나 확진자가 제법 입원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대응책이 조정되면서 많이 통제 영역에서 벗어났지만은 그는 개개인이 방역 주체라는 의식을 좀 가지고 생활에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심하게 되면 또다시 어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손 씻기부터 사람들이 많은 밀폐 공간에는 지금 많이 덥고 힘들지만은 마스크 사용을 해서 감염 차단을 개인별로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앞으로도 개인위생 수칙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윤가인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생생매거진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대구 경북의 적용 대상 사건 35건 중 3건만 기소됐다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3건만. 네, 노동계는 늑장 수사와 기소 그리고 솜방망이 구형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 이야기에 더해서 대구의 1호 중대재해 재판 진행 과정과 또 오송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라는 이슈까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다양한 이슈가 있는데 먼저 대구 경북의 기소율이 떨어진다.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중대재해처벌법을 먼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기업에서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네. 이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이 시행된 지 이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이 작년 초 발생한 이제 적용 대상이 되는 사건일 경우 이제 막 검찰 기소를 거쳐서 재판들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 전국적으로 기소율을 살펴보면요. 지난해부터 올해 1분기까지 노동부가 조사 대상 사망 재해로 공표한 700여 건 가운데 기소된 건 21건, 즉 2.9% 정도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건 300여 건 중 기소된 건도 21건, 6.8%에 그쳤는데요. 예. 이 조사 대상 재해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다고 노동부가 인지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 대구 경북을 살펴보면 지난해부터 이달 11일까지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는 35건입니다. 이 건설 현장이 10건, 제조업이 17건, 기타가 18건이고요. 이 중에 검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은 8건, 22.85%이지만 원청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3건에 그쳤습니다. 특히 원청사의 사업주를 처벌하는 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인데 이 기소율이 매우 낮아요. 검찰의 구형도 낮다고요?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진행된 3건의 재판에서 이 검찰은 모두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이 면면을 좀 보면 지난 4월 6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중대재해 발생 기업인 온유파트너스 최고 책임자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같은 달 26일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한국제강 최고 책임자에게 2년형을 구형했고 네. 2021년부터 이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이 한국제강 에는 특히 검찰이 마찬가지로 2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이런 내용으로 지난 24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업무상 과실치사죄 위반 양형 기준인 징역 1년에서 2년 6개월보다 낮은 구형을 내리는 검찰이 중대재해 발생 기업을 제대로 수사하고 처벌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예. 또 민주노총은 중대재해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사회적 지탄으로 이 산안법 위반 양형 기준도 상향되고 또 대검찰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양형 기준을 2년 6개월에서 4년 징역형으로 정한 바가 있다. 그러나 검찰은 반복된 중대재해 사업장 경영 책임자에게 스스로 정한 양형 기준보다도 낮은 구형으로 이 솜방망이 처벌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진행 중인 사건들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 35건 중에서 원청사 대표가 기소된 게 3건이라고요? 네,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렸듯이 이 검찰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 8건 중 검찰에서 원청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불과 3건입니다. 또 지난해 7월에 발생한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죽곡 정수사업소 저류자 작업자의 황화수도 중독 사망 사고는 1년이 지난 올해 6월 대구시 공무원 등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대구시 상수도 사업본부 본부장은 산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인데요. 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검토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 대구 경북의 중대재해처벌법 기소 사건 3건 중 재판이 가장 먼저 시작된 건 건설 현장 추락 사고인데요. 작년 3월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 공사 현장에서 50대 일용직 노동자가 높이 12.5m 고소작업대에 올라 지붕 철골보에 볼트를 체결한 작업
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고요. 네. 이 노동자는 전날 못 끝낸 작업을 당일 업무 시작 전에 끝내려고 하다가 추락해 숨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 검찰은 이 사건을 지난해 10월 대표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이 원청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또 하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각 업체 현장 소장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요. 네. 그러다 첫 재판이 이제 사고 발생 10개월 뒤인 올해 1월 27일, 두 번째 재판이 지난 6월 22일 열렸습니다. 두 번의 공판 모두 방청을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재판 초기인데 공판의 쟁점은 뭔가요? 네, 검찰은 사고 당일 작업 지시가 구체적으로 없었다며 이 원하청과 현장 소장의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소장은 이 작업 지시와 상관없는 곳에서 재해자가 일을 하다가 사고를 발생했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사고 당시 현장에는 추락사고 방지 장치인 안전대가 없었고, 이 현장 소장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됩니다. 네. 이 원청사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상 부여된 안전 의무 중에 기소 근거가 된 한 가지 의무 이행에 소홀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의무 미이행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일터에서 죽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 법이 제정된 건 취지가 좀 무색하게 계속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 지난 25일에 민주노총이 이런 내용의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도 민주노총 대구본부와 경북본부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 몇 가지를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박경순 금속노조 경주법률원 노무사는 이 대구 경북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절반 이상은 끼임 사고라면서 이 OECD 선진국이라 자부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도입한 한국에서 이 끼임, 협착, 떨어짐과 같은 이 소위 개발도상국형 재래식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박 노무사는 이 산업법 위반에 대한 조사나 작업 중지 명령을 요청하면 수사를 미루던 노동부는 이 중처법 시행 이후에도 수사를 미루고 있다. 이 검찰은 수백 건의 중대재해 중 5%만 기소해놓고 이 별다른 입장이 없고, 이 법원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는 척척 판단하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판단은 미온적이다, 이러면서 노동부, 검찰, 법원이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본부장의 이야기도 좀 잠깐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김 본부장은 최근 폭우 참사에서 이 당장 가도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대통령실 발언을 두고 현 정부가 권력자가 아닌 일반 국민을 대하는 시선이다. 이 사람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는 정부가 성공을 할지 두고 볼 일, 이렇게 일가를 했고요.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노동자가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검찰의 처벌이 미미하자 기업들은 다시 안전 불감증에 젖어들었다. 예. 기업이 산업재해 예방에 투자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신호라면서 기업을 하는데 어떤 걸림돌도 없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규제 완화 정책을 따라가는 게 검찰의 행태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폭우 참사에 대한 지적이 잠깐 나왔었는데 최근 오송 참사에 대해서 중대 시민재해로 봐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에 이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중대한 관리상의 결함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희생자 유족들은 이번 참사와 관련해 어디서도 제대로 된 설명을 해준 곳이 없다며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참사의 원인이 행정에 있다는 건가요? 네, 이번 참사는 복합적인 이유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폭우로 인해서 제방이 범람하고 지하차도로 이어지는 도로는 통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제방과 하천, 도로 등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나 기관의 담당자는 이 업무상 과실 혹은 재난안전기본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걸로 보이고요. 또 중요한 건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첫 중대시민재해로 인정될지 여부입니다. 네. 이 중대시민재해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그리고 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이면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인 사고를 뜻합니다. 네. 이번 사고가 발생한 이 궁평 2 지하차도와 미호강은 모두 공중이용시설에 속하고요. 또 이번 참사로 1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죠. 네. 따라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다만 중대시민재해 조항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 중대시민재해 요건으로 봤을 때는 이 오송 참사가 해당이 되는 거네요. 네, 이 법조계 안팎에서는 충북지사, 청주시장 등이 적용 대상일 전망이고요. 이 강물 범람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시 제방을 이 행복청이 부실하게 설치했거나 또는 이 과정에서 허가나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자 시행된 지 이제 1년 반가량 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우리 지역 안팎의 여러 논의들을 살펴봤는데 자 취재하면서 김보영 기자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네, 이번 주 기자회견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얘기를 하나 전해드리려는데요. 예. 이 더 이상 죽지 않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그렇게 처절하게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음에도 그것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단하는 노동부, 검찰, 법원이 나서지 않는다면 유명무실한 법에 불과하다. 이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죽어가도 그렇게 대처하겠는가. 민주노총이 여기까지 온 이유는 같이 일하는 동지가 오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네. 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책임에 대한 이야기네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일터에서 일하다가 죽는 사람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공론화가 이뤄졌고 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법이 만들어졌으니까 이를 일터가 지키고 사법부가 지키도록 그리고 제대로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뉴스민의 김보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 등 대구의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대구 문화 오디세이,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사회문화연구실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대구의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대한민국 1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1호요? 네네. 그 중에서 오늘 주제는 이 대한민국의 천년기념물 1호가 있고요. 또 한국 최초로 쓰레기 매립장을 수목원으로 조성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도동 측백나무 숲과 대구 수목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1호 이야기부터 먼저 해주세요. 네, 도동 측백나무 숲은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1호입니다. 그 이유는요, 한국에서 자생하는 측백나무 숲의 남쪽 한계선, 즉 가장 밑에 있는 한계선이 우리 대구에 그것도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식물학과 생태학적으로 매우 가치가 큽니다. 네. 그래서 천년기념물 1호로 지정이 되어 있죠. 대구에 군락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 의미가 참 큰가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원래 이 측백나무 숲이, 측백나무 자체는 중국에서 건너온 것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원산지로 알았던 것이 우리 한반도에서 그것도 자연히 군락으로 발견된 경우는 상당히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 도동의 측백나무 숲이 우리나라의 자생수종이고 또 군락이고 가장 남쪽에서 자란다는 그런 상당히 생태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학술적으로도 상당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제강점기였던 1934년에도 천년기념물 1호로 지정이 되었고 광복 후에도 1962년도에 대한민국 천년기념물 1호로 다시 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네, 도동 측백나무 숲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거기 우리 대구 시민분들이 그 불로 전통시장을 지나서 대구 사과마을인 평강마을을 지나가는 쪽에 있습니다. 가보면 이 상당히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 이 측백나무 자체가 사계절 잎이 푸르고 또 좁은 어떤 침엽수인데요. 그 2016년도에 이제 대구 동구청하고 경북대학교에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도동 측백나무 숲에는 성목이 1232개체, 치수가 191개체. 이것을 이제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큰 나무가 1232개라는 것이고 조금 작은 어린 나무가 191개. 그래서 총
1423개의 개체가 있다고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강동 사과마을 쪽으로 갈 때 한번 유심히 보시면 우리 시민분들이 좀 보기 발견하기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네. 옛날부터 이제 측백나무가 있는 산을 향산, 향림이라고 불렀다고 네네네.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네, 방금 우리 말씀하셨듯이 향이라는 뜻은 향기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향기가 나나 봐요. 네, 측백나무가 상당히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고 귀한 나무인데 향기 나는 나무, 향기 향자와 수풀림자를 써서 향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향기 나는 나무가 자생하는 산이다. 네. 이래서 향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름만으로도 뭔가 좋은 네. 향기가 나는 듯한 그렇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도동 측백나무 숲은 이미 조선시대부터 특별한 의미와 또 가치를 지녔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를 가졌나요? 네, 이 도동 측백나무 숲이 우리 대구의 조선시대 때 10곳의 아주 뛰어난 경치를 가진 즉 대구 10경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록이 조선 초기부터 있습니다. 예. 이게 이미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특별한 자연 생태적인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은데 아주 그 경치적으로도 뛰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선시대 초기에 아주 유명한 문인이었던 서거정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네. 이 서거정이라는 분은 대제학을 22년간 하신 분인데요. 대제학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교육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장관을 22년 정도 했으니까 상당히 유명한 학자죠. 이분이 내 고향 대구에는 경치가 뛰어난 10곳이 있는데 나는 그곳을 대구 시병이라 했다. 거기에서 도동 측백나무 숲을 북쪽 절벽에 있는 향나무 숲이라 해서 북벽향림이다. 그래서 대구 10경 중에 하나로 꼽기도 했던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지요. 여기도 향림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천연기념물 제1호 도동 측백나무숲 얘기를 해봤고요. 네. 전국 최초로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한 수목원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수목원도 이 바로 달서구 대곡동에 있는 대구 수목원 얘기인데요. 대구 수목원은 지금 현재 시민의 기정으로 만들어진 분재원이 있고요. 또 선인장 온실 등이 있고 그 주제가 한 2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전문 수목원으로서 되어 있어서 연간 한 200만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드나드는 그런 수목원입니다. 네, 수목원이 조성된 지 꽤 시간이 네. 지났죠? 이 수목원은 그 과거에 대구 수목원 자리가 생활 쓰레기들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가 어느 정도 있었냐면 네. 약 400만 톤이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로 피부로 알아닿을 수 있어서 높이로 말씀드리면 높이가 쓰레기 높이가 약 한 20m가 됩니다.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죠. 예.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흙으로 덮고 복토도 하고 식물도 가꿔야 되기 때문입니다. 시작됐던 단계는 1996년부터 흙으로 덮고 복토도 하고 수목원 조성 공사를 또 5년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2002년 5월에 전국 최초로 이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하게 됩니다. 20m 높이로 쌓여있던 그 네. 생활 쓰레기 매립장을 이렇게 수목원으로 다시 네. 정말 변신한 건데. 네, 어떻게 보면 생태공원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네. 당초에 매립가스가 나왔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분출됐기 때문에 그것이 과연 복토가 되어서 식물들이 살 수 있겠나 해서 지역에서는 여론이 상당히 어려웠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지금은 뭐 네. 수백만 명이 200만 명 이상이 200만 명이 오고 찾고 있는 네. 그런 대구 수목원이 됐는데 네. 다양한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죠. 네, 이미 우리 수목원에는 1,300여 종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서 풀 종류 이걸 초본류라고 하는데 그게 한 450종. 네. 그다음에 나무, 목본류가 한 이렇게 1,750종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대의 도시형 수목원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산에 있는 그런 것보다도 도시와 가까이 붙어 있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민분들에게 조금 쉽게 설명드리자면 식물 포기수가 27만 포기, 나무가 8만 그루.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그런 규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쓰레기 종류가 그 정도 됐을 텐데 네, 지금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나무와 식물로 가득한 그런 대구 수목원이 됐습니다. 시민들에게 물론 뭐 편안한 휴식 공간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예,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쓰레기 높이가 약 20m였는데 지금은 20m를 넘는 나무들이 자라 있으니까 네. 상당히 혁신적인 공간으로 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대구 수목원은 우리 시민들에게 단순 공원이 아닙니다. 예. 거의 이제 자연 생태계의 식물을 수집하고 시민들에게 또 대중적으로 어필을 해서 여가와 레크레이션을 공공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생태 환경이 복원되었다는 것, 네. 자연 탐구의 공간이라는 것, 식물 학습의 공간이라는 것, 이러한 쪽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식물의 종의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구 수목원이 푸른 대구 건설을 하는데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대구 시가지 녹화에 필요한 묘목이라든지 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분들이 다니면서 국화라든지 여러 가지 꽃들이 대구 수목원에서 생산을 해서 공급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구 수목원에서 하는 국화 축제 때, 가을에 하는 축제 때는 우리 대구 도심 곳곳에 다양한 국화 꽃이라든지 조형물이 있는데요. 그게 네. 바로 대구 수목원에서 해내기 때문에 푸르고 아름다운 대구 건설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학술적으로 보면 공익적 환경 기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회 전체의 환경적 이익에 기여하는 가치를 이 대구 수목원이 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네. 대외적으로도 어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아무래도 방문객도 많고 여러 쪽으로 발전하고 있어서 자연 생태 복원한 전국 우수 사례지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의 난지도 잘 아시죠? 저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있는 지금은 섬이 아니지만 원래는 난지도 한강에 떠 있는 하중도 중에 하나의 섬이었습니다. 네. 이거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을 생태단지로 조성한 성공 사례로 많은 지자체에서 방문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도시들이 쓰레기 문제로 몸살이 상당합니다. 네, 그러한 상황에서 자연 생태를 잘 복원한 전국 우수 사례지다. 그래서 대구 수목원의 가치는 상당히 돋보이는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1호인 도동 측백나무숲과 한국 최초의 쓰레기 매립장 수목원인 이 대구 수목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가치가 더 새롭게 다가옵니다. 오늘. 네, 그렇습니다. 예. 여러 잘 기능들이 네네. 매우 광범위해서 좀 다변화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보존하고 또 제대로 잘 활용해야겠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의 오동욱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클릭 정보 클립. 여름철 대표 간식인 옥수수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갓전한 찰옥수수는 여름철 입맛을 되찾아주는 별미 중 하나인데요. 옥수수에는 체내 에너지 생성에 필요한 비타민 B 그리고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찰옥수수를 더욱 쫄깃하고 부드럽게 쪄내려면 속껍질을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찜통에 옥수수를 넣고 속껍질 2-3장을 남겨놓은 채 쪄야 수분이 촉촉하게 유지됩니다. 삶은 후에는 20-30분 정도 적당히 뜸을 들이는 것이 좋은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당도가 떨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가능한 쪄서 빨리 먹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 제8회 전국 청소년 과학신문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전국의 초중 고등학생이 손글씨로 과학신문을 만들며 사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모전인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참가할 수 있습니다. 2인이 한 팀이 되어 응모할 수 있고 과학과 관련된 주제라면 무엇이든 가능한데요. 9월 11일에서 14일까지 실물 작품과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국립대구과학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푹푹 찌는 더위, 올여름 폭염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달성군에서는 폭염에 대비해 9월 말까지 양심양산을 대여야 합니다. 양심양산은 달성군청 2층 종합민원실 입구와 군청 버스 정류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고 반납하면 됩니다. 양산을 쓰면 체감온도를 10도 정도 낮출 수 있고 자외선 차단 효과도 있어 폭염 대비에 효과적인데요. 양심양산 사업을 통해 양산 쓰기 일상화가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대구 가산 관광 서비스 메타라이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메타라이브는 언제 어디서나 대구를 만나볼 수 있는 가상 복합 문화 공간인데요. 현재 메타버스 공간에서 동성로, 앞산 정만대, 83타워, 수성못, 대구미술관을 1차로 오픈해서
가상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관광지와 동일하게 조성된 공간을 둘러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9월에는 서문시장을 비롯한 새로운 맵이 오픈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잴 때마다 달라지는 몸무게, 언제 재야 정확할까요? 몸무게는 저녁에 잴 때와 아침에 잴 때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음식 섭취량이나 몸의 수분량이 체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내 몸의 무게를 가늠해보고 싶다면 기상 직후 공복 상태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은데요. 당장의 몸무게에 집착하기보다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조건에서 체중의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녁에 체중이 아침보다 2에서 5kg 정도 많이 나간다면 특발성 부종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고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을 돕는다면 붓기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클릭정보 클립 서하나였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며 불볕더위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울진 29도, 안동과 포항, 김천 33도고요. 대구 34도, 경산 35도입니다. 자외선 지수의 습도까지 높아서 매우 무덥게 느껴지겠는데요.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부터 저녁 사이에 곳에 따라 소나비 예보도 있습니다. 외출할 때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